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가지급금, 가수금인데요. 가지급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교육받아 보셔서. 그다음 가수금도 뭔지는 아시죠? 개념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상에는 반대 계정이에요.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자산, 가수금은 부채.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은 부채, 가수금은 자산.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 상단에서 보면 맨 위에부터 현금성 자산부터 쭉 내려오다가 당기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지급금. 또 쭉 내려가다가 장기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지급금. 그게 자산 쪽에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오다가 부채 쪽에 가보면 특수관계자 차입금, 주임종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수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은 법인에다가 갚아야 될 돈, 이거는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 이 정도 개념을 이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세미나도 이제 많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약속 잡힌 대표님 명신탁 주식 관련해서 고민사항이 많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세미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한번 컨설팅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명신탁 주식 관련해서 이제 그 상담이 잡혔고요. 또 한 곳은 부동산 자산가, 부동산을 어떻게 승계될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상담을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들었는데 적절한 본인에 맞는 해법을 못 찾았는데 오늘 세미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답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1:1 상담을 요청을 해서 잡혔고,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가지급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이제 아셔야 돼요. 가지급금이 발생된 경위는 회사에 있는 자금을 실제로 대표님이 가져가서 발생된 경우도 있고요. 가지급금이란 개념은 뭐냐? 정상적인 계정 처리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돈을 사회로 유출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유출됐다. 원래 법인 돈이 사회로 유출되려고 그러면 성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여로 나가든가, 물품 구매 비용으로 나가든가, 또 공장용지 취득 자금으로 나가든가, 그 명분이 있어야만이 회사에 그 정상적인 계정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정 처리를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계정으로 가지고 나간 걸 보고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생된 걸 보고. 그러면 가지급금은 이제 회사에서 현금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회로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 또는 회계 처리상 계정 과목을 명시하지 않는 지출을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성격이 다른 형태로 이제 많이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모두 다 세법에서는 그걸 보고 기장이나 계정 과목 등 명칭여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액을 보고 무조건 다 가지급금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왜 생겼냐면 사장님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겠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녀보면 사장님이 공장 용지를 막 취득해서 샀으면 그걸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해줘야 됩니까? 법인 명의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이제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약금 갖다 주고 중도금 갖다 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냥 법무사에다 의뢰하고, 그러니까 등기를 사장님 이름으로 등기가 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도 그게 정상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법인론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부동산 등기가 사장의 의도와 다르게 나와서 이제 나중에 사전 세월이 지나서 이게 법인으로 갔어야 되는데 나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금이 이제 20억이 나갔다라든지 30억이 나갔다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무 처리할 때는 부동산 취득이 안 됐잖아요. 개인으로 취득됐으니까 그 자금이 뭘로 처리가 될까요?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직원들도 채용들 해야 되는데 직원이 채용하기 어려운 이제 그 업종,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하고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사장님이 그 한도를 초과해서 이제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급여는 나갔으되 그 급여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거에 다 또 사장님이 가지고 간 걸로 봐서 또 가지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비즈니스 관계상 뭐 거래처에 접대 관계상 뭐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접대 관계상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다 가지게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오로지 개인화시키는 용도로 가지고 나간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영업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사업 유지를 위해서 발생되는 원인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지입금을 왜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입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도 억울하죠.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사적으로 가져간 것도 아닌데 가져간 걸로 여러분들은 가정을 하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사장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나쁘죠. 그래서 가지입금 발생 원인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정리를 했죠. 크게 보면 대표나 주주가 이면 또는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있고 또 대표이사가 개인적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고 사업상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도 있는데 이때 적격 증명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된 것도 있다. 만나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1과 2로 형성되어 있는 실제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있고 또 적격 증명을 갖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한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 원인이 있는데 이런 원인을 따지지 않고 가지입금이라고 통칭해서 본다는 거죠. 가지입금 보면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삼각형을 이제 그리실 줄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삼각형에서 대표님이 있고요. 대표님이 세무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누구냐면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세무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 불리하냐면 자녀가 가지입금이 있으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세무적으로. 대표가 불리하고 법인이 불리하고 자녀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대표 측면에서 법인 측면에서 자녀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가지입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법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정리를 해보면 가지입금이 10억 있다고 가정을 하면 법인에서는 이 대표한테 10억을 빌려준 걸로 봅니다. 빌려준 걸로 보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죠? 이자를 받아야 되죠. 이자를 이제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가정하는 4.6%만큼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600이 되는 거죠. 4,600만 원만큼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실제로 수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이 가지입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600만 원만큼 입금 산입, 이렇게 법인 소득으로 추가해서 소득을 산입해야 된다. 그래서 입금 산입해 줘야 돼요. 그 법인에서는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받은 금액 중에서 가지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지출이 된 걸로 보아서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대출이 난 걸로 봐서 원래는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원래는 해주거든요. 이자도 사업과 관련된 대출로 봐서 사업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가지입금이 있으면 가지입금이 있는 것만큼 비용 처리를 안 해줍니다. 이걸 4,600 한돈 계산하면 비용 처리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 보고 송금 불산입 빼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가지입금 10억 있으면 얼마의 소득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9,200만 원만큼 법인의 입금 산입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 무슨 세금을 더 내게 되겠어요?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가지입금이 있으면 법인세를 더 낸다. 입금 산입을 하고 송금 불산입을 통해서 법인세를 더 낸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10억이 가지입금이 있다 그러면 대표가 10억 원금 상환을 의무가 있어요. 상환을 해야 되겠죠. 원금 상환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억에 대해서 무엇을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이자가 얼마씩 연간 발생이 돼요? 4,600만 원만큼 이자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매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뭘로 처리가 되냐면 상여 처리가 됩니다. 상여 처리가 되면 이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4,600만 원만큼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대표님이 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 소득이 발생했으면 사장님이 무슨 세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를 내줘야 되겠죠. 이것과 본인이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것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가지입금이 있으면 본인이 소득 활동도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들어온 걸로 가정을 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그런 이제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표는 원금 상환 의무가 있고 이자 지급 의무가 있거나 또는 상여 처리가 돼서 소득세 발생되는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냐? 가지입금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주식 평가를 해야 되겠죠. 주식 평가를 해서 지분을 넘겨 승계를 받아야 되겠죠. 승계 받을 때 자녀는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인의 주식 평가가 원래 순소득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순손익액을 계산해서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또 더 넣어야 돼요? 10억 플러스 9,200만 원만큼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입금으로 인해서 발생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액만큼 순손익액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주식평가 금액이 손익액이 증가된 게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모르겠어요. 주식평가는 손익액을 가지고 오고 자산가치를 가지고 와서 주식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가치가 높으면 주식가치가 높죠. 손익가치가 높으면 주식가치가 높죠. 주식가치가 높으면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소득액이 원래 이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발생 소득액은 10억이에요. 10억으로 원래 평가가 돼야 되는데 가지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10억 플러스 9,200만 원만큼 평가를 하니까 원래 본질보다 주식평가 금액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주식을 승계받을 때 세금을 더 냅니까? 덜 냅니까? 더 내죠. 그럼 상속세 및 증여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가 증가한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10억은 업무 무관자산, 사업 무관자산이에요. 가압 승계할 때 사업 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안 해주죠. 사업 무관자산에 해당되는 이 금액만큼은 가압 승계할 때 일반세율로 내야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사업 무관자산으로 인해서 손해. 세금이 또 실질 가치보다도 더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서 세금을 더 내.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체가 모두 다 세무적으로 불리하다.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있겠죠. 가지입금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뭉개고 넘어가는 기업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국세청에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가만두겠습니까? 조사를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세무당국으로부터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지입금이 있으면. 그래서 세무조사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만큼씩을 전부 다 뭐라 할까요? 추징을 하겠죠. 세액을. 그 세무조사 타겟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을 몇 명한테 거둘 수 있어요? 대표한테는 소득세를 추징해 갈 수 있고 법인은 법인세를 추징해 갈 수 있고 세무조사 들어오면 자녀가 주식 이동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차액만큼 추징해 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가지입금이에요. 그럼 가지입금이 이렇게 있으면 처리해야 될까요? 가만두고 가도 될까요? 처리해야죠. 이게 1년간 계산이에요. 이게 10년간 계속 놔뒀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10년간 계속 놔뒀다면 곱하기 10씩 다 하면 되겠죠. 10년씩 전부 다. 금액이 누적되겠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가지입금을 정리해야 될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글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대표한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금 있는 대표들한테 가서 이렇게 종이 한 장 이렇게 딱 줘요. 이거 주면 대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쉽게, 저는 앉아서 이렇게 삼각의 주체를 가지고 대표한테 앉아서 한 10분간 설명해요. 그럼 대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가지금 갖고 있으면 손해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종이로 갖다 준 문서로. 이건 누구 입장에서 이걸 구술해 놓은 거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구술해 놓은 거예요.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회계 전문가고 세무 전문가가 아니죠. 누구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될까요? 대표의 언어로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세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로 표현한 내용이 이거예요. 아지입금이 있으면 법인의 입장과 대표이사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냐?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다라는 법인에.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했잖아요. 인정이자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준다고 그래요? 안 해준다고 그래요? 안 해준다고 그랬죠. 또 사장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죠. 이걸 보고 4,600만 원, 4.6%에 4,600만 원만큼 이자에 대해서 플러스 시킨다.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 된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돼 있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 은행으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 원래 해줘야 되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이 풀어서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리고 왔어요. 1번 4,600, 법인의 4,600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는 표현으로 여기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 밑에 4,600은 뭘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그래요? 적게 낸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 부담이다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인정이자 입금 산입,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되니까 법인세가 원래 내야 될 금액보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상해 처리를 해서 소득세가 증가된대요. 제가 설명해 줬죠.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를 납세하지 않으면 소득 처리가 돼서 4,600만 원만큼 소득세가 증가된다. 그 내용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해 처리, 소득세 증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순손익에게 비상장 주식 가치상 평가한다. 상속세가 증가한다.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 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가지급금 원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끝까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압상속공제를 진행할 때, 가압승계를 진행할 때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 해당이 되니까 상속세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한 표, 가지급금의 문제점에 대한 한 표예요. 원래 이제 전문가들은 이 표를 보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표만 줘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대표 입장과 법인의 입장과 자녀 입장에서 가지금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숫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쉽게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무관자산이 나왔잖아요. 사업무관자산이 가압승계할 때 적용을 해줘서 상속세가 늘어나는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업무관자산은 크게 보면 기업은 요게 사업무관자산이에요. 임대부동산, 대여금. 대여금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금을 보고 대여금이라고 그래요. 그 과다보유현금, 현금성 자산을 이제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사업무관자산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기 주식 취득하고 있는 데는 또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쪽, 비사업용 토지, 이게 다 사업무관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이제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임대부동산 중에서도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무관자산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그 임직원 사택을 무한정으로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상속 개시일 또 증여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임직원 사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국민주택 규모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 관련 자산으로 봐주겠다는 게 올해 바뀐 거고요. 단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여금도 이제 바뀐 거 있어요. 대여금 회사에서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사업무관자산으로 받는데 올해부터 1월부터 바뀐 게 뭐냐?
임직원 대해서 학자금 용도로 빌려준 거는 사업 관련 자산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포함을 시켜줬고요.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 자금을 직원들한테 빌려준 거 포함해서 사업 관련 자산으로 봐주겠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고요. 직전 5개년 또 평균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평균값보다 200%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겠다. 원래는 이게 얼마이냐면 150% 초과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유리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 가압승계할 때는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압승계할 때 사업무관 자산 일반세율로 다 내야 되고 또 주식평가할 때 과거에 주식 취득 가격이 한 주당 2만 원이었는데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주당 가격이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2만 원에서 5만 원 상승됐잖아요. 다시 평가해서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재평가해서 자산 가격에 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 채권, 금융상품도 사업무관자산이라고 했는데요.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다 사업무관자산입니다. 3개월 이상 예금해 놓은 자산들 다 사업무관자산이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 법인에서 다 사업무관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을 주셨잖아요. 기업이 좀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이런 류의 계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할 때는 전처리 이런 걸 보고 계정을 보고 전처리 다 하고 해소시키고 가압승계 작업을 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